오늘 강의는 딱 이것만 들으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제가 제 교수직을 걸고 장담합니다. 단순한 뇌피셜이나 찌라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겪은 시행착오 끝에 내놓는 일종의 투자 고백서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확약서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힌 귀여운 이자 보면서 현타 오신 적 솔직히 한두 번 아니시죠? 2025년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 긁어 모아봐야 고작 2.5% 남짓입니다. 반면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체감해 보셨습니까? 2.3%였습니다. 숫자 노름 같지만 이게 경제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뻔하죠. 은행에 돈을 파킹해 두는 게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즉 내 돈이 짜장면 한 그릇 가격 오르는 속도조차 못 쫓아가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식판 기웃거려 보지만 재무제표니 뭐니 머리 쥐나는 기업 분석 리포트만 보면 울렁증 생기시죠? 차트 분석은커녕 내가 사자마자 파란불 들어오고 반토막 날까봐 공포에 떨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런 주린이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는 적으면서 우상향이 확실한 치트키가 딱 하나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본업에 치여 공부할 시간 없는 우리 월급쟁이들을 위해 설계된 것만 같은 필승법. 오늘 제가 아주 밥상까지 차려서 입에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첫 번째 요새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 영상을 클릭했던 오늘의 자신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위대한 솔루션의 이름 바로 SP500입니다. 잠깐, 영어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벌써부터 뒤로 가게 누르고 싶으신가요? 머리 아픈 경제 용어 같아서 거부감 드시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딱 1분이면 이 용어가 집 앞 편의점 이름처럼 만만해질 겁니다. SP500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해볼까요? 이건 그냥 선조국 미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국가대표 선수 500명을 뽑아놓은 어벤져스 올스타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잡주들은 싹 다 거르고 현금 창출 능력 확실하고 펀더멘털 튼튼한 500개 기업만 엑기스로 뽑아서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이 드림팀의 라인업 한번 읊어볼까요? 소름 돋으실 겁니다. 아침 알람 끄는 아이폰의 애플, 업무 볼 때 필수인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 국룰인 넷플릭스, 유튜브의 주인 구글, 식후 땡 커피 스타벅스, 햄버거 짝꿍 코카콜라, 그리고 긁을 때마다 돈 버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느낌 오시나요? 이미 여러분의 24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여러분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대장주들입니다.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SP500이라는 한 팀에 소속된 겁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건 이 팀원들의 평균 성적표, 즉 GPA라고 보시면 돼요. 500개 기업 주가 평균이 오르면 지수도 떡상하고 내리면 같이 조정받는 아주 심플한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질문하겠죠. 교수님, 미국 기업이 몇 개인데 고작 500개로 미국 전체 투자가 됩니까? 통계가 증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500개 기업의 무빙이 곧 미국 경제 그 자체인 셈이죠. 자, 이제 기본 개념은 마스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우리는 또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 돈이 됩니까? 사기 아닙니까? 투자의 신, 자본주의의 고인물도 이 방법을 추천할까요? 네, 추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멱살 잡고 하라고 합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가 사후 유언장에 남긴 지침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내 아내에게 남길 유산 중 현금 10%는 국채에 붓고 나머지 90%는 몽땅 SP500 인덱스 펀드에 몰빵해라.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인사이트인지 감이 오십니까? 평생 기업 재무제표 뜯어보며 알파를 추구했던 양반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그냥 미국 대표팀 500명 버스에 무임승차 해라라고 조언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버핏은 이미 10년간의 세기의 내기를 통해 팩트체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버핏은 월가에서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너네가 고른 최고급 펀드 5개 묶음이랑 그냥 시장지수 추종하는 SP500이랑 10년 뒤에 까보자. 누가 이길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수수료 챙겨가며 머리 싸매고 사고 팔았던 펀드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였습니다. 처참하죠. 반면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면서 SP500 지수만 따라갔던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무려 8.5%를 찍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수익률 격차, 버핏의 압도적인 KO 승이었죠. 이 내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그냥 시장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자, 그럼 경제학적 관점에서 SP500이 가질 수밖에 없는 5가지 구조적 우위를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넘사벽 장기 수익률입니다. 팩트만 봅시다. 지난 20년간 SP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2%씩 복리로 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금금리 3%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죠.
이게 20년 스노우볼이 굴러가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예금에 박아뒀다면 지금 기껏해야 1억 8천만 원 언저리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500에 묻어뒀다면 지금 약 7억 원이 넘는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5억 원 차이.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인생을 가르는 격차입니다. 둘째, 못하는 놈은 가차없이 내치는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S&P 500 이거 절대 철밥통 아닙니다. 실적 못 내면 가차없이 짐 싸서 나가야 하고 그 빈자리는 쌩쌩한 혁신 기업들이 꿰차는 냉정한 프로리그 그 자체죠. 20년 전 닷컴 버블 때 날리던 야후 같은 기업들? 지금은 흔적도 없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지수가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슈퍼 루키들로 선수 교체를 딱딱 해주니까요. 셋째,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소위 몰빵은 투자의 적이죠. 하지만 S&P 500 ETF 한 주를 담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자동으로 500개 기업에 쪼개져 들어갑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부터 존슨앤드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까지 섹터별로 아주 야무지게 깔리는 겁니다. 넷째,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애플 주식 하나 사려면 수십만 원 줘야 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는 단돈 2만 원도 안 합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미국을 움직이는 500개 기업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투명하고 착한 수수료입니다. 펀드 매니저 형님들이 굴려주는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1% 넘어가죠. 이거 꽤 큽니다. 반면 지수 추종 ETF는 묻어가기 전략이라 운용 보수가 연 0.03%에서 0.07% 수준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이 쥐꼬리만한 차이가 20년, 30년 스노우볼 굴러가면 나중엔 수천만 원 차이로 돌아옵니다. 자, S&P 500이 왜 국룰인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막상 MTS 켜보면 머리 지끈거리실 겁니다. 티커가 한두 개여야 말이죠. 타이거, 코덱스, 스파이, 아이브, EV, VO. 이게 당최 뭔 소린지 암호 해독하는 기분이실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이 복잡한 알파벳들, 직장인들의 생명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는 그냥 아메리카노입니다. 미국 1등 기업 500개라는 최상급 원두를 블렌딩한 기본 중에 기본 메뉴죠. 근데 이 아메리카노를 스타벅스에서만 팝니까? 이디야도 팔고 메가커피도 팔잖아요. ETF도 똑같습니다. S&P 500이라는 검증된 원두와 레시피를 가져다가 여러 금융사들이 자기네 브랜드 딱지 붙여서 파는 겁니다. 여기서 금융회사가 바로 자산운용사, 즉 카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파 대표 브랜드로는 타이거랑 코덱스가 투톱이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린 커피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내린 커피입니다. 내용물은 똑같은 S&P 500인데 포장지에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고 쓰여 있느냐,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고 쓰여 있느냐 차이인 겁니다. 물론 미국 본토에 가면 원조 맛집들이 따로 있죠. 스파이, IVV, VO 같은 친구들입니다. 스파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IVV는 블랙록, VO는 뱅가드, 전세계 돈을 수천 조 원씩 주무르는 글로벌 공룡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들입니다.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질문하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스타벅스 아랑 투썸 아랑 카페인 함량이 다른가요? 아니죠. 잠 깨는 각성 효과, 즉 본질은 같습니다. 컵홀더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건 스파이건 전부 S&P 500 지수를 그림자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 그래프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99.9%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깻잎 한 장 차이의 운용 보수, 즉 커피값과 한 주당 가격 정도겠죠. 결론이 뭐냐고요? 타이거냐 스파이냐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뭘 집으셔도 알맹이는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견인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 똑같이 누립니다. 중요한 건 어느 브랜드 마실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실행력입니다. 자, 근데 진짜 현실적인 고민은 따로 있죠.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서울우유 커피를 사 마실 거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시애틀 1호점 가서 오리지널을 사 마실 거냐. 쉽게 말해 한국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건지 아니면 미국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직구할 건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세금 체계부터 환전 수수료, 매매 편의성까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시드머니에 따라 뭐가 더 유리한지 제가 다음 챕터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처럼 한국 주식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냐, 아니면 스파이나 VO처럼 달러 환전해서 미국 시장 뚫고 들어가는 해외 직구냐. 이 선택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슬리퍼 신고 편의점 가서 캔커피 사올래? 아니면 현지 느낌 살려서 본토 매장 가서 마실래? 이 차이입니다. 편의점 커피. 그러니까 국내 상장 ETF의 장점이 뭐죠? 슬세권이잖아요.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쓱 긁으면 됩니다. 접근성 하나는 끝내주죠. 반대로 현지 카페, 해외 직구, ETF는 원조 감성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고 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귀차니즘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압도적인 편의성이냐 아니면 본토인 원조 맛집의 감성이냐? 이 두 녀석의 장단점을 딱 세 가지 잣대로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편의성입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국내 상장 ETF, 즉 편의점 커피의 KO승입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증권사 MTS 앱에서 국장 주식 사듯이 원화로 쓱 긁으면 끝이거든요. 반면 서학개미들이 하는 해외 직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까지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게다가 미장이 열리는 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면 부족의 리스크도 무시 못합니다. 좀비가 되기 십상이죠.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 싸움이죠. 이 부분은 현지 카페, 그러니까 해외 직구 ETF가 아주 미세하게 유리합니다. 국내 버전은 아무래도 포장비나 유통 마진이 살짝 더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뜯어보죠.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연 보수는 대략 0.07%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의 VO는 연 보수가 0.03%에 불과하죠. 1억 원을 굴린다고 쳤을 때 1년에 약 4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푼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복리의 마법과 만나 장기전으로 가면 무시 못할 스노우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기서 갈리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진짜 끝판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가 가진 사기급 무기는 바로 절세 계좌라는 멤버십 혜택을 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절세 3대장이라 불리는 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계좌들 말이죠. 이게 왜 미친 혜택일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ISA 계좌에서 ETF를 굴려서 1년에 500만 원의 차익을 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였다면 이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뜯깁니다. 꽤 아프죠. 하지만 ISA 멤버십을 썼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빵원, 즉 비과세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분리과세를 때립니다. 결과적으로 낼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확 쪼그라드는 절세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는 한술 더 뜹니다. 수익에 대한 과세를 먼 미래에 연금 받을 때까지 이연시켜주고 연말 정산 때는 최대 13.2%의 세액 공제라는 13월의 월급까지 챙겨줍니다. 이건 뭐 국가에서 제발 커피 좀 마시라고 보조금을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해외 직구 ETF는 이런 꿀같은 절세 혜택이 전무합니다. 대신 룰이 좀 다르죠. 1년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초과 수익에 대해 얄짤없이 22%의 양도소득세를 얻어맞습니다. 22%, 꽤 짭짤하게 떼어가죠? 자, 이제 결론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투자가 처음이거나 연말 정산 환급금과 비과세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직장인, 사회초년생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 저축 계좌에 꽉꽉 채워 담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1+1 행사에 통신사 제휴 할인까지 중복으로 먹이는 격인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본인이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종합과세 폭탄이 두려운 고소득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혹은 원화 가치 하락을 대비해 찐달러 자산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구 ETF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 공제만 챙기고 깔끔하게 22% 분리 과세로 퉁치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포지션일 수 있거든요.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커피 취향이 확실해지셨죠? 가성비와 혜택으로 무장한 편의점 커피냐? 아니면 달러 베이스의 본토 감성 카페냐? 좋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셨든 여러분은 이제 자본주의의 카페인을 섭취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실행력뿐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무장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왜 유원장의 S&P 500을 언급했는지, 타이거와 스파이의 차이가 뭔지, 내 세금 상황에 맞는 투자가 뭔지까지 뇌리에 박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튜브 끄고 딴짓하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술자리 안주거리로 증발해버릴 겁니다. 1년 뒤 여러분의 계좌 잔고는 오늘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겠죠. 투자판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타이밍은 바로 오늘이다. 더 재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잘못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내 현금을 살살 녹여먹고 있는데 멍하니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본주의의 파도에 올라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억만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아낀 단돈 2만 원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소소한 시작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짓는 거대한 스노우볼의 첫 눈덩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트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상위 10%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 궤적을 바꿀 첫 번째 트리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되냐고요? 역사적 고점이라 무섭다고요? 댓글창에 단골로 달리는 질문이죠. S&P 500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니 사람들 멘탈이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널뛰기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죠?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다, AI 거품이다, 전쟁 리스크다 하면서 온갖 공포 마케팅을 쏟아냅니다. 지금 들어가면 바로 상투 잡고 물리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저도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긋지긋한 고점 공포증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슈퍼겜이라 불리는 투자의 대가들이 왜 신고가를 갱신하는 순간에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는지 그 결정적인 비결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장벽,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S&P 500 지수의 지난 50년, 아니 100년간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머릿속에 시각화해 보십시오. 어떤 패턴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거대한 우상향 산맥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시장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하나 포착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건 너무 비싸, 꼭지야 라고 외쳤던 그 모든 고점들이 시간이 흐른 뒤엔 결국 더 거대한 파도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동동 구르는 오늘의 최고가 역시 10년이나 20년 뒤의 차트에서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스스로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유? 그것은 주식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원론 수준의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즉 펀더멘털을 그림자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S&P 500 ETF를 매수한다는 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500개 기업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이 기업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살벌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생존하고 주주에게 환원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과 경쟁을 멈추지 않죠. 매크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999 공연되는 닷컴 열풍이 2001 공연되는 모바일 혁명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바로 AI 혁명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죠. 몇 해 전만 해도 PC방 게이머들의 그래픽카드나 만들던 회사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회사의 칩 없이는 AI 생태계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대장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고 주가는 10배거를 넘어 수십 배 떡상하며 S&P 500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공룡들도 AI 인프라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죠. 둘째, S&P 500 지수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화하고 세포 분열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S&P 500 위원회는 시대의 흐름을 못 읽거나 실적이 박살난 좀비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를 가장 핫하고 돈 잘 버는 신생 기업으로 즉시 갈아 끼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코닥 같은 전통의 강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들이 그 왕좌를 차지하는 시기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즉, 여러분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국가 대표급 선수들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빌딩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고가 갱신은 이제 폭락할 거니 도망쳐라 라는 사이렌 소리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해석해야죠. 미국 최상위 500개 기업이 피땀 흘려 이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성적표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주 건강하게 펌핑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점은 성장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일스톤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콩닥거릴 겁니다. 교수님, 장기적 우상향은 알겠는데 하필 내가 매수 버튼 누른 그날이 역사상 최고 꼭지면 어떡합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2020년 팬데믹 같은 블랙스완을 정통으로 맞으면 내 계좌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고 투자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역사상 가장 신의 손을 가진 투자자와 지독하게 재수 없는 똥손 투자자의 20년간 수익률 배틀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수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통념을 산산조각 내는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탁상공론은 집어치우고 데이터라는 링 위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뇌피셜 찌라시가 아닙니다. 운용자산만 무려 9조 달러, 하나로 약 1경원을 주무르는 미국 금융의 심장 찰스 슈왑이 실제 마켓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연구 리포트입니다. 월가에서 수십 년간 고객들의 자산을 굴리며 깨달은 돈의 법칙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백테스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딱 20년 동안 매년 똑같이 2,000달러, 우리 돈 약 29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20년간 투입된 원금은 총 4만 달러, 한화로 약 5,800만원 수준이겠죠. 여기 투자 스타일이 극단적으로 다른 5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운명이 20년 뒤에 어떻게 갈렸는지 그 살 떨리는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대입해보세요. 첫째, 완벽한 피터.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의 신이죠. 매년 주가가 바닥을 찍는 최저점을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매매로 잡아낸 케이스입니다. 둘째, 즉시 매수 애슐리. 잴 줄 모릅니다. 그냥 새해 첫날 돈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장가로 긁어버린 쿨한 투자자입니다. 셋째, 분할 매수 매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석적인 적립식 투자자죠. 2,000달러를 12달러 쪼개서 매월 초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넷째, 브루네 로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봅니다.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꼭지, 즉 상투잡기의 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망하는 레리. 지금은 너무 비싸. 조정 오면 사야지. 간만 보다가 결국 주식은 단 한 주도 못 사고 20년 내내 국채만 만지작거린 사람입니다. 2024년 말 드디어 20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과연 수익률 킹은 누구고 꼴찌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등과 꼴찌의 계좌 잔고 차이는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예상대로 1등은 신의 영역에 도달한 완벽한 피터였습니다. 그의 계좌 잔고는 18만 6,107, 17달러를 찍었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 4.6배가 넘는 대박을 터뜨렸죠. 자, 그럼 은메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앞뒤 재지 않고 목돈 생기자마자 몰빵한 애슐리가 2등입니다. 그녀의 계좌 잔고는 17만 55달러입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차트 분석의 신이라 불리는 피터와 그냥 무지성으로 연초에 지른 애슐리의 격차는 고작 15,522달러밖에 안 됩니다. 20년이라는 장기 시계열로 보면 연수익률 차이는 소수점 수준이라는 거죠. 피터가 매일 밤잠 설쳐가며 타이밍 재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치면 맘 편히 발 뻗고 잔 애슐리가 사실상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3등은 매달 월급 쪽에서 넣은 적립식 투자자 매튜인데 16만 6,591달러를 찍었습니다. 거치식으로 넣은 애슐리와 깻잎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증명되는 대목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서학 개미들이 절대 간과해선 안 될 히든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600원, 2,000원까지 튀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산은 기축통화인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막대한 환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챙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봅시다. 기가 막히게 상투만 잡은 인간지표 로지와 폭락이 무서워 현금만 쥐고 있었던 관망충 레리. 과연 누구의 계좌가 더 박살났을까요? 대다수가 고점에 몰린 로지가 한강 갔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까보면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최고점에 물린 로지의 최종 자산은 무려 15만 1,343달러입니다. 1등 피터나 2등 애슐리랑 비교해도 겨우 2만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 같은 역사적 고점에만 골라서 샀는데도 이렇습니다. 반면에 현금 쥐고 저점만 노리던 레리의 계좌는 어땠을까요? 고작 4만 7,357달러에 그쳤습니다. 원금 4만 달러에서 겨우 7,000달러 붙은 건데 이건 뭐 사실상 예금이자만도 못한 수준이죠. 이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15만 달러 대 4만 7천 달러.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간 사람이 타이밍 재느라 시장 밖에 있었던 사람보다 자산을 3배 넘게 불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로지는 비록 비싸게 샀을지언정 시장이라는 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파란불 들어온 계좌를 보며 괴로워하는 동안에도 기업은 이익을 냈고 배당이 나왔고 결국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우상향했으니까요. 자본이 쉬지 않고 복리로 굴러간 겁니다. 하지만 레리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시장이 주는 과실을 단 1초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쫄아서 투자 안 한 게 결과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는 가장 뼈아픈 손실을 초래한 셈이죠. 물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냉철하게 짚어야 할 리스크 요인 3가지가 있습니다. 무지성 찬양은 곤란해요.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 DYOR 하셔야 합니다. 첫째, 백테스팅 결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지난 20년은 미국 증시의 황금기였어요. 앞으로의 20년도 똑같은 기울기로 오를 거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SP500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달리는 악플 레퍼토리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하지만 리스크가 무서우면 그냥 이불 밖으로 나오지 말고 예금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본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SP500 ETF를 산다는 건 단순히 주가지수 맞추기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베팅하는 겁니다. 전 세계 천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이고 혁신 기업이 쏟아져 나오고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자본주의의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SP500이 영원이 돼서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럼 여러분의 은행 예금, 서울 아파트, 원화 현금도 이미 다 박살나고 세상이 멸망한 뒤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자본주의 1등 버스에 탑승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승부수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이 논리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SP500에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세금과 수수료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세전 수익률이거든요. 실제로는 매매 수수료 나가고 양도소득세 22% 떼고 나면 여러분 손에 쥐는 돈은 좀 줄어들 겁니다. 셋째, 이건 어디까지나 우상향의 대명사인 미국 SP500 지수 기준입니다. 만년 박스권에 갇힌 국장이나 이름도 모를 개별 잡주에다가 이 존버 논리를 들이대면 로지처럼 구조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강 물 온도 체크하러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연구 결과가 우리 정수리에 꽂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 시장 밖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하락장 오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 로지가 결국 돈 번 건 알겠어. 근데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그 꼴을 보고도 내가 멘탈을 잡을 수 있을까?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링 해버리면 어떡해? 맞습니다. 우린 알파고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니까요.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 건 중도에 하차하지 않는 강철 멘탈입니다. 그래서 1등이나 2등처럼 대박 수익률 겠다가 골로 가지 말고 3등 매튜처럼 맘 편히 발 뻗고 자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괴물한테 멘탈 털리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우리는 고점에 물린 로지도 존버하면 승리한다는 해피엔딩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어요. 과연 로지가 그 지옥 같은 20년을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속 로지 같은 존재야 감정이 거세된 알고리즘이니 기계적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인간은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까지 곤두박질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멘탈이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공포에 질려 바닥인 줄도 모르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시장을 떠나버리는 악수를 두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패닉셀링, 즉 공포에 의한 투매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도살인 공포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만 빠른 슈퍼카가 아닙니다. 어떤 험난한 비포장도로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견고한 포트폴리오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지난 시뮬레이션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던 매튜의 전략,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많은 학부생이나 투자 초보들이 묻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거치식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수학적으로 우월하지 않냐고 말이죠.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는 자금을 초기에 전액 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나 적립식 투자의 진정한 가치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심리적 방어 기제로서의 역할에 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목돈을 올인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시장이 폭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치식 투자자는 망했다며 절망에 빠지겠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오히려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오, 박앤세일 기간이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주가가 상승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서 좋고 하락하면 저가 매수로 보유 수량을 늘릴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이득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이라는 공포의 시간을 자산 증식의 축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인지 재구성 프레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멘탈 관리야말로 여러분이 20년이라는 긴 투자 여정을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적립식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블랙 스완급 폭락장이 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때 등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축구팀 구성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공격수만 배치할 게 아니라 채권이라는 골키퍼, 그리고 금이라는 최후방 수비수를 함께 기용하는 전술입니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가져오지만 변동성이 심한 다혈질 공격수입니다. 반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은 지루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계좌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해줍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위기가 닥치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투매가 나오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이라는 특수자산을 한 스푼 더하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할까요?
금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가치를 보존하는 실물 자산의 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 전쟁이 발발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할 때도 금은 홀로 독주하며 계좌의 붕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이 되어줍니다.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봅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거의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 수준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원금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셈이죠. 하지만 주식 50%, 채권 30%, 금 20%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섞어주면 변동성이 상쇄되면서 하락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방어력이 극대화됩니다.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15% 선에서 방어됩니다. 마이너스 50%와 마이너스 15%? 이 둘의 차이를 단순히 숫자의 차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피 같은 돈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되는 것과 8,500만 원으로 방어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마이너스 15% 수준이라면 시장이 회복되겠지라며 버틸 수 있는 영역이지만 반토막이 나면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영원히 퇴장하게 됩니다. 주식, 채권, 금의 조합은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게임 오버 당하지 않게 해주는 생명 유지 장치와도 같습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의 활용 점정을 찍는 행위가 바로 리밸런싱, 즉 주기적 자산 재분배입니다. 가령 주식, 채권, 금을 5대 3대 2의 비율로 맞췄는데 주식이 폭락하여 이 황금 비율이 깨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기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채권과 금을 일부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원래 비율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위력적일까요? 투자의 제1원칙인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인간의 의지 없이 시스템적으로 강제 실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는 폭락장에서 공포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룰을 따르면 안전자산이 벌어준 수익으로 헐값이 된 우량주를 줍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면 비싸진 주식을 팔아 자동으로 이익을 확정짓게 해주죠.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해 매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거장들이 강조하는 투자의 본질입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기업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성장의 성적표입니다. 설령 최악의 타이밍인 고점에 진입한다 해도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3배는 낫습니다. 적립식 투자와 자산 배분이라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폭락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할 대상은 오늘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20년 뒤의 미래에서 여러분은 고점의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던 오늘의 자신에게 눈물겹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에 확고한 확신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이런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국내 상장된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환전을 거쳐 미국 시장에 직상장된 스파이나 QQQ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밤잠 설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지긋지긋한 논쟁, 희대의 난제를 종결지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는 완벽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세금, 건보료 등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아 머리가 지끈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변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려 하지 말고 정답이 될 수 없는 선택지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속어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명쾌한 해결책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투자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재설계하는 3단계 로드맵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비용 구조의 핵심인 수수료와 세금 메커니즘을 해부해서 비효율적인 선택지부터 가차 없이 쳐낼 겁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의 재무 상황에 딱 들어맞는 필승 투자 공식을 정립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머릿속을 지배하던 복잡한 변수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지겨운 논쟁, 오늘부로 종결짓습니다. 본격적인 세금 전쟁터인 메인 매치로 진입하기 전 개미 투자자들이 의외로 목숨 거는 운용 보수라는 변수부터 가볍게 소거하고 가죠. 마트에서 가성비 따지는 게 국룰이듯 자산 운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미국 직투라면 SPYM이나 QQQM 같은 상품이 정석이고 국내 상장 ETF도 대동소이하니 그냥 진입 시점에 보수율 가장 낮게 책정된 곳을 고르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간혹 교수님, 근본인 SPY가 더 낫지 않나요? 묻는데 기초자산이 S&P 500으로 동일한 이상 퍼포먼스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수수료 다이어트가 된 상품 중 취향 맞는 걸로 편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수수료라는 푼돈 아끼려다 정작 거시적인 수익률 방어에 실패하면 그건 낙제점짜리 포트폴리오죠.
왜냐고요? 수수료율 차이는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즉 아주 미미한 상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드를 갉아먹는 진짜 괴물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릇에 자산을 담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세금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수료 따위는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진짜 속어법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대 수익률을 박살내는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건너기 전 붉은 깃발로 위험구역을 격리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무지성으로 진입했다가 피를 보는 함정, 바로 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얼핏 보면 숫자의 마법에 속기 쉽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죠. 반면 미국 본토 시장에 직접 투하해서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 22%가 매겨집니다. 15.4 대 22, 단순 산수로는 전제가 유리해 보이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포트폴리오가 꼬이기 시작하는 발단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여러분을 유인하는 달콤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 투자법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녀석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ETF 수익을 포함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과세 체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방어되지만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9.5%라는 징벌적 세율을 두들겨 맞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이 10년간 S&P 500 ETF를 적립해 1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일반 계좌의 국내 상장 상품으로 들고 있었다? 2천만 원까지만 15.4%입니다.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헌납해야 한다는 소리죠. 15.4%만 믿고 들어갔다가 자산의 반토막이 날아가는 상황. 이걸 우리는 세금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건강보험료에서 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합산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서 1천만 원만 넘겨도 전체 금융소득이 건보료 인상 요인으로 잡혀버립니다. 매달 납부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가 수십만 원씩 점프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일회성 세금과는 차원이 다른 고정비용의 영구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수익 실현은 한 번인데 폭등한 건보료는 매달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옥죄게 되죠. 반면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배당금은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알 바 아닙니다. 무조건 22% 분류 과세로 종결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나 사업소득과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티끌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죠.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굴릴 때의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내 상장 상품은 A 종목에서 이득 보고 B 종목에서 손실을 봤을 때 이걸 퉁쳐서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손익통산이 안 된다고 하죠. 번 돈에는 세금을 칼같이 떼가고 잃은 돈은 나 몰라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직투는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남은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심지어 해외 직투는 연간 25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기본 공제 혜택도 챙겨줍니다. 국내 상장 상품엔 이런 거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얄짤없이 15.4% 떼가는 거죠. 이쯤 되면 답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세율 15.4%에 현혹되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 보유하는 건 내 금고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살행위입니다. SP500이나 ETF에 베팅하시는 분들 단타로 짤짤이 하려는 거 아니시죠? 다들 묵혀둬서 자산 증식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장기 투자자 마인드일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계산기에 두드려 넣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끼리의 불문율, 절대 깨져선 안 되는 제일 원칙을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이건 타협 불가능입니다. 뇌리에 새기십시오. 노후 대비용 장기 투자를 일반 위탁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로 굴린다?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악의 수렁은 피했으니 한숨 돌리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지뢰밭 대신 꽃길만 걷게 해줄 수익률을 극대화할 최적의 솔루션을 파헤쳐 봅시다. 방금 우리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는 소위 세금 호구가 되는 길을 선택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리스크 하나를 완벽하게 제거했으니 이제 액션을 취해야겠죠?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길로 진입해야 합니다. 마침 정부가 판을 깔아준 아주 강력한 세금 혜택 치트키가 존재하거든요. 바로 절세 계좌의 양대산맥, 연금저축펀드와 IRP라 불리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노후자금 마련이다?
그럼 이 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SP500이나 나스닥 ETF를 모아가는 게 해외 직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배 전략입니다. 제가 왜 압도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는지 궁금하시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과세 이연, 즉 세금을 뒤로 미루는 시간의 힘입니다. 이거 복리 효과와 만나면 정말 무시무시해집니다. 이 계좌 울타리 안에서는 매매 차익을 내든 분배금을 받든 만 55세가 되어 인출하기 전까진 국세청이 땡전 한 푼 건드리지 않습니다. 굴러가는 스노우볼을 중간에 깎아먹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뜻이죠. 수십 년간 세금 누수 없이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복리의 마법이 풀로 가동되는 겁니다. 30년 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매년 세금을 뜯긴 자산과 온전히 굴러간 자산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저율 과세라는 파격적인 세율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굴려 거대해진 자산, 즉 원금과 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로소 과세가 되는데 이때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 주식 양도세 22%? 일반 과세 15.4%? 다 아닙니다. 연령 구간에 따라 고작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가령 1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칩시다. 해외 직구였다면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도 대략 2,145만 원을 세금으로 헌납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 계좌라면 맥시멈 5.5%, 딱 550만 원이면 세금 정산 끝입니다. 똑같은 투자 실력으로 벌었는데 세금으로만 1,600만 원 가까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푼돈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사실상 치트키 수준인데 바로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앞선 두 가지가 미래의 손실을 막는 방어 기제였다면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는 공격적인 인센티브죠.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 16.5%, 금액으론 148만 5천 원을 환급해줍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뜻이냐? 900만 원을 넣는 순간 국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6.5%의 확정 수익률을 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 어떤 투자 상품이 시작하자마자 16.5% 수익을 보장합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판단이 서졌을 겁니다. 노후 대비용 포트폴리오라면 다른 길 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금 계좌가 정답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막강한 혜택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락인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이 자금은 만 55세까지 묶이는 말 그대로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송금이라는 점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중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을 몽땅 토해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 페널티가 장렬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는 소득자에게만 유효한 카드라는 겁니다. 소득이 없다면 이 환급 보너스는 그림의 떡이죠. 허나 이 두 가지 제약 조건만 감내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는 반박 불가능한 최상위 티어의 선택지입니다. 자, 이걸로 은퇴자금 솔루션은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55세 이전에 써야 할 중단기 목돈은 어디서 굴립니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이자 투자 고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절세 만능 통장, ISA와 전통의 강호, 해외 직구가 정면 충돌하는 구간이죠. 자, 연금이라는 방패로 노후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장 5년, 10년 뒤에 현금화해야 할 자금 스케줄도 존재합니다. 결혼 비용, 내 집 마련 시드머니, 자녀 학자금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 말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재테크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매치업이 성사됩니다. 블루코너, 절세 혜택으로 무장한 신흥 강자 ISA 계좌. 레드코너, 오랜 기간 서학 개미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외 직접 투자. 이 둘의 승부는 마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신형 전투기와 실전 경험, 만렙인 전설적인 전투기의 도그파이트와도 같습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먼저 도전자 ISA가 가진 강력한 무기 체계부터 분해해보겠습니다. 일단 ISA 계좌 스펙부터 까보겠습니다. 현재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아주 착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 직구는 어떤가요? 기본 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 고작이고 양도세는 무려 22%나 뜯어갑니다. 단순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ISA가 압승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전 투자는 계산기처럼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강력해 보이는 ISA라는 무기에도 치명적인 족쇄가 몇 가지 달려있거든요. 첫 번째 족쇄, ISA는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꽉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3년 락업이 풀리고 만기가 도래하면 비과세 혜택을 쪽쪽 빨아먹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계좌를 터서 현금화하거나 연금 저축으로 이사시키거나 다시 3년짜리 ISA를 파야 하죠. 바로 이 3년 리셋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스크래치를 내기 시작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스노우볼 효과였는데 ISA는 3년마다 강제로 멈춰 세워서 정산을 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서 복리의 흐름이 뚝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만기가 돼서 혜택을 챙기려면 일단 들고 있던 ETF를 싹 다 팔아치워야 합니다. 강제 수익 실현이죠. 그리고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해 9.9% 세금을 토해내고 세금 떼고 남은 돈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겁니다. 세금 떼는 것 없이 무한으로 굴러가는 연금 계좌와 달리 ISA는 3년마다 눈덩이에서 9.9%만큼 뚝 떼어내고 다시 굴리는 꼴입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격차는 무시 못할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의 강자 해외 직구가 등판합니다. 화려한 맛은 없어도 아주 묵직하고 치명적인 한방이 있거든요. 첫째, 연간 250만원 공제는 매년 리필되는 혜택이고 심지어 누적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한 개미들은 매년 말 보유 종목을 살짝 팔아서 딱 250만원어치 수익만 확정 짓습니다. 절세 노가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금은 빵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주식을 다시 담는 겁니다. 이 작업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ISA처럼 3년 존버 해야주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타먹을 수 있는 현금 포인트 같은 거죠. 둘째, 해외 직구의 진정한 필살기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발동되는 무기한 과세 이연 효과입니다. 250만원 넘는 수익? 내가 팔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10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3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ISA의 3년 짤짜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장기복리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내 자산이 1억에서 10억이 될 때까지 국가는 군침만 삼킬 뿐 중간에 세금을 뜯어가지 못합니다. 상황 파악 되시나요? 한쪽은 순간 화력은 막강한데 3년마다 탄창을 갈아줘야 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은 약해 보여도 한 번 쏜 레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하는 지속딜이 가능합니다. 변수가 워낙 다양하니 커뮤니티나 유튜브판에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요. 어느 한쪽이 압살했다면 진작에 논쟁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확실해서 황금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럼 이 난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각자 상황에 맞춰야겠지만 100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숫자 한번 보는 게 빠릅니다. 이론은 접어두고 아주 적나라한 돈 계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S&P 500에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해외 직구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 실현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긴 풀소유 시나리오로 가정해보죠.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두 선수의 성적표를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해외 직구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해서 3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250만 원씩 챙겼다고 칩시다. 3년이니까 총 7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빵원, 비과세 혜택을 챙겼네요.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남은 수익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22% 양도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세금만 495만 원이네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선수, ISA 계좌 등판합니다. 3년 만기 꽉 채우고 기분 좋게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아주 심플합니다.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때리면은 세금은 약 277만 원 나옵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2,722만 원이네요. 결과가 보이십니까? 해외 직구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노가다를 해서 세금을 줄였는데도 2,505만 원.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만기 때 찾았는데 2,722만 원입니다. 단 3년 만에 ISA가 약 217만 원을 더 벌어다 준 꼴이죠. 이 정도면 최신형 맥북 에어 한 대가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이 격차는 안드로메다로 벌어집니다. 기간이 짧든 길든 순수하게 세금 계급장 떼고 붙으면 ISA가 유리하다는 게 오늘 시뮬레이션의 결론입니다. 해외 직구에 연간 250만 원 공제도 훌륭한 무기지만 ISA가 가진 9.9%라는 저율과세 혜택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방어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수익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22% 분류 과세와 9.9%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정너 같죠? 아, 닥치고 ISA가 진리구나 싶으실 텐데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이란 절대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ISA의 스펙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 즉 직투를 선택하는 게 밸류에이션상 훨씬 유리한 세 가지 예외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본인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째, 연간 투자 금액이 ISA의 납입 한도인 캡을 훌쩍 넘기는 고액 자산가, 소위 슈퍼개미들입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이라는 천장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년 1억 원씩 매수하는 큰손이라면 ISA 한도를 채우고 남은 8천만 원은 갈 곳 잃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이때 남은 돈을 국내 일반 계좌에서 굴렸다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리스크가 큽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수익의 22%만 떼어가는 해외 직투가 세후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3년 안에 시드머니를 현금화해야 하는 명확한 출구 전략이 있는 분들입니다. ISA의 세제 혜택을 챙기려면 최소 3년이라는 락업 기간을 버텨야 합니다. 만약 2년 뒤 결혼자금 같은 이슈로 계좌를 깨버리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전부 국세청에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는 락업 없이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직투의 유연성이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 셋째, 원화가 아닌 킹달러, 즉 달러 자산 그 자체를 파킹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시 원화로 정산되지만 미국장에 직접 투자하면 계좌에 달러가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추후 환차익을 노리거나 자녀 유학자금으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전 수수료 없이 기축통화를 보유한다는 메리트가 ISA의 절세 효과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논리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수수료 0.01%를 아끼려고 발품 파는 것보다 세금을 결정하는 그릇을 고르는 게 자산 증식의 핵심입니다.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수수료보다는 세금 설계가 수익률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됩니다. 첫째, 3년 이상 장기 레이스가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언더인 일반 투자자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모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이 압도적인 절세, 마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하지만 ISA의 3년 락업이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헤비 유저 혹은 달러 포지션을 구축하고 싶다면 해외 직투 계좌가 훨씬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픽해야 할까요? 제가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국내 상장 ETF 중 총 보수 비율, 즉 TER이 가장 낮은 놈으로 골라 담으세요. 반면 해외 직투로 가닥을 잡으셨다면 SP500은 SPLG, 나스닥 100은 QQQM이 현존하는 선택지 중 가성비가 가장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ISA 계좌를 터야 할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퀀텀 점프하게 됩니다. 납입 한도 역시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요?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ISA와 해외 직투의 수익률 격차가 앞으로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나도 ISA 파둘 걸 하고 껄무새가 되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바로 망설임 비용입니다. 특히 ISA 계좌의 핵심인 3년 의무 보유 기간은 계좌를 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법이 통과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계좌를 만들어 빈티지를 쌓아놔야 나중에 혜택이 확장됐을 때 바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로 지긋지긋했던 미국 지수 투자 딜레마가 완벽하게 클리어되셨길 바랍니다. 더 이상 환전 타이밍 재거나 복잡한 세금 계산기 두드리느라 소중한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셈법은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현생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명확한 기준과 확신을 심어드렸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